6장 1. 미리 말해두지만 6장은 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줄거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내가 레리와 나눈 대화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화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책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다. 2. 엘리엇이 죽고 2달 후 가을에 나는 영국으로 가는 길에 일주일 동안 파리에 머물렀다. 이사벨과 그레이는 이탈리아로 우울한 여행을 다녀온 후 브르타뉴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다시 생기욤가의 아파트에 정착한 상태였다. 이사벨은 내게 엘리엇의 유언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성당에서 치러질 장례 미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떼어놓고 그 성당의 유지비로도 많은 돈을 남겼다. 기부금으로 써달라며 니스의 주교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남겼다. 내 앞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겼는데 바로 18세기 도색 문학 장서와 프라고나르는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 화가입니다. 프라고나르의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었다. 사티로스와 님프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우리 집 벽에 걸어두기에는 너무 외설스러운 데다 나는 은밀하게 외설스러운 것을 보면서 킥킥거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엘리엇은 하인들에게도 후하게 한 몫씩 챙겨주었다. 먼 곳에 있는 두 조카에게는 각각 1만 달러가씩 돌아갔고 남은 재산은 모두 이사벨에게로 갔다. 전부 어느 정도인지는 이사벨도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흡족해 하는 것으로 봐선 꽤 많은 액수인 듯 했다. 건강이 회복된 이후로 줄곧 그레이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사벨 자신은 파리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레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한동안 자신의 친구들과 교류해왔지만 그중 최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큰 돈을 투자해야 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망설였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엇의 죽음으로 이사벨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갖게 되면서 그레이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 교습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한대로 적절히 돌아간다면 파리를 떠나 직접 상황을 살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 상속세 때문에 프랑스 재무선고 합의를 봐야 했고 앙티브의 집과 생기욤과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으며 드루옥 경매소에서 엘리엇의 가구와 그림들을 경매에 붙일 준비도 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물건들은 모두 값나가는 것들이라 대규모 수집가들이 파리를 찾는 봄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았다. 이사벨은 파리에서 한 번 더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그 무렵 아이들은 프랑스어를 영어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으므로 프랑스 학교에 몇 개월 더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 3년 동안 아이들은 많이 자라 있었다. 아직 어머니 같은 미모는 갖추지 못했지만 긴 다리에 호리호리한 몸매를 자랑하는 쾌활한 소녀들이 되었으며 예의도 바르고 호기심도 왕성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쯤에 두기로 하겠다. 3. 나는 레리를 우연히 만났다. 전에 이사벨에게 그의 근황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녀는 라볼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무렵 이사벨과 그레이에게는 또래 친구들이 많아졌으므로 우리 넷이 즐겁게 어울리던 시절에 비해 약속이 훨씬 더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베레니스를 보러 프랑스의 극장에 갔다. 물론 책으로는 읽었지만 연극으로 본 적은 없었으며 글이 자주 상영되는 연극도 아니었으므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베르니스는 빈약한 주제로 오마까지 끌어간다는 점에서 라신의 희곡들 가운데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동적이며 유명한 구절도 많았다. 줄거리는 타키투스는 로마의 웅변가이자 공직자로 라틴어로 글을 쓴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산문작가이며 역사가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짤막한 한 구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요약하면 이러하다. 티투스는 팔레스타인의 여왕 베레니스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속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열렬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국민들 때문에 그녀를 로마에서 추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황제가 외국 여왕과 결혼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희곡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고심하는 그의 고뇌를 주제로 한 것으로서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결국 베레니스는 티투스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그의 결의를 확인하고 스스로 그와 영원히 이별하는 쪽을 택한다. 물론 세련되고 고상한 라신의 문체와 그 운문의 음악성을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프랑스인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해도
다소 가식적인 형식주의 문체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의 정열적인 부드러움과 그 고귀하고 세련된 감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라시는 인간의 목소리에 얼마만큼의 연극이 담길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어쨌든 나는 이처럼 감미로운 알렉산더격 시구만으로도 충분히 활동적인 연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한한 기술로 빤한 클라이맥스까지 이어나가는 긴 대사들은 모든 면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보다도 내게 커다란 전율을 안겨준다. 산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나는 우동은 프랑스의 조각가입니다. 우동의 볼테르상이 합죽한 입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휴게실로 담배를 피우러 갔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격조 높은 대사들로 한껏 고양된 감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내 몸짓에는 어느 정도의 짜증이 배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레리가 서 있었다. 늘 그랬듯이 나는 그가 몹시 반가웠다. 1년 만에 만난 터라 나는 그에게 연극이 끝나고 다시 만나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레리는 아직 저녁 식사 전이라 배가 고프니 몽마르트로 가자고 했다. 연극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찾아내어 밖으로 나갔다. 프랑스의 극장에는 특유의 기괴한 냄새가 있다. 자리를 안내해주고는 그만하게 서서 팁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이른바 극장 안내원들의 냄새였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늘 언짢은 표정을 하고 다니는 이 여자들이 수없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그녀들의 채취가 베어버린 것이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살 것 같았다. 게다가 날씨도 좋았으므로 우리는 밤거리를 걷기로 했다. 오페라 거리의 아크 등이 강렬하게 빛을 발하자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별들이 먼 어둠 속으로 그 빛을 감추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극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레리는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사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몸짓도 너무 연극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대단히 수사적인 희곡인 만큼 연기도 수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규칙적인 아분의 리듬도 마음에 들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정형화된 몸짓 역시 그 정형화된 연극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듯 했다. 라신도 자신의 희곡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상연되길 바랐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인간적이고 열정적이며 진실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배우들이 존경스러웠다. 예술은 관습을 그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성공하는 법이다. 클리치 거리에 도달하여 우리는 그라프 식당으로 들어갔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라 실내는 만원이었다. 우리는 간신히 빈 테이블 하나를 찾아내어 베이컨 에그를 주문했다. 나는 레리에게 이사벨을 만난 얘기를 들려주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니 그레이가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잖아요. 그 친구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만족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돈은 잘 벌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단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친구를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지. 자네는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어.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뭐. 그저 스스로 치료하는 법을 보여준 것뿐이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건 어떻게 배웠나? 우연히 배운 겁니다. 인도에 있을 때 불면증으로 한참 고생했거든요. 제가 아는 요가 수행자한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금방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레이한테 하는 거 보셨죠? 그분도 제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정말 단잠을 잤죠.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나? 인도 친구하고 같이 히말라야 산에 갔는데 그 친구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의사를 부를 수도 없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가 수행자가 사용한 방법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효과가 있더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리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정말이지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치료법 같지 않습니까? 그저 환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것뿐이니까요.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 지금 선생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테이블에 놓인 선생님의 팔이 저절로 올라간다면 놀라시겠죠? 당연히 놀라겠지. 그겁니다. 그 인도 친구도 산에서 내려와서 제가 사용한 방법을 떠벌리며 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군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졸랐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꽤 효과가 있더군요. 통증을 완화할 뿐 아니라 공포감까지 없애주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포를 안고 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폐쇄 공포증이나 고소 공포증 같은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심지어는 삶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었어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더군요. 가끔은 그것이 가장 끈질긴 인간의 고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것이 어떤 깊은 동물적 본능, 즉 인간이 삶에 대한 전율을 처음 느낀 원시 생명체로부터 물려받은 동물적 본능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나는 기대감을 갖고 레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그렇게 길게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그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방금 전에 보고 온 연극이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무언가를 해방시켰을지도 모른다. 커다랗게 울려 퍼지던 운율이 마치 음악처럼 그의 천성적인 과묵함을 제압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는 문득 내 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레리가 농담처럼 던진 질문을 그저 듣고 넘겼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 3cm가량 들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내 손은 미시하게 떨리고 있었다. 팔의 신경이 기분 나쁘게 따끔거리더니 작게 한번 경련이 일고는 다시 손과 발등이 저절로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팔을 올리려고 하지도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결국 내 손은 테이블에서 20cm까지 들려 올라갔다. 이윽고 팔 전체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묘한데? 레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약간의 의지를 발휘하자 내 손은 금방 다시 테이블로 떨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네가 말했던 그 요가 수행자한테 배운 건가?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이런 거라면 질색하세요. 그분이 스스로 일부 요가 수행자들이 자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연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주문한 베이컨 에그가 나오자 우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맥주도 마셨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레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레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자 나는 담배에, 레리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처음에 인도에 가게 된 동기가 뭔가? 내가 불쑥 물었다. 우연이었죠.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년간의 유럽 생활 끝에 치러야만 했던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인도에 간 건 쉬고 싶어서였어요. 너무 공부만 파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졌죠. 세계 일주 유람선에 갑판원으로 취직했어요. 동양으로 갔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였죠. 미국에 못 간 지 5년이나 돼서 고국이 몹시 그리웠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보았는데도 제가 찾는 것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게 무엇이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가 여느 때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웃으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갑판원으로 간 거지? 자네 돈은 있었잖아.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정신적으로 수렁에 빠진 기분이 들거나 한동안 추구하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더군요. 이사벨과 파혼한 그 겨울에도 랑스 근처에는 탄광에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 다음 그는 내가 앞의 3장에서 설명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사벨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나? 그는 대답 대신 한참 나를 쳐다보았다. 기묘하리만치 새까만 그의 두 눈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럼요. 그땐 정말 어려웠죠. 저는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사벨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싸움도 두 사람이 있어야 일어나듯이 결혼도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삶이 이사벨을 그렇게 실망시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아예 제안을 하지도 않았겠죠. 이사벨도 워낙 어려서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사벨을 탓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양보할 수도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그가 농장에서 농부의 과부 며느리와 기묘한 밤을 보낸 후 그곳을 도망쳐 보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주기 바란다. 어쨌든 나는 그에게서 더 많은 얘기를 이끌어내고 싶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보온에는 못 가봤지만 어릴 때 한동안 하이델베르크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저는 보온이 아주 좋았습니다. 1년쯤 있었죠.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죽고 2명씩 하숙생을 받는 어느 과부의 집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식사 준비와 다른 집안일은 그 과부 아주머니와 중년의 2딸이 모두 도맡아 해주었죠. 독일어만 쓸 생각이었는데 함께 하숙하는 친구가 프랑스인이라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알자스 사람이더군요. 이 알자스는 프랑스 동북부 지방으로 독일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알자스 사람이더군요. 불어보다 독일어가 더 유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억양은 더 자연스러웠어요. 옷을 독일 목사처럼 입고 다녔는데 며칠 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베네딕트 회의 수도사였던 겁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려고 1년 동안 휴가를 내고 그곳에 와 있었던 거죠. 아주 박식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수도사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엷은 갈색 머리, 불룩 튀어나온 푸른색 눈, 붉고 둥근 얼굴 등 전형적인 수도사의 모습이었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말도 별로 없었죠. 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점잖았고요. 하지만 식사 시간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곧바로 다시 도서관에 갔고 저녁 식사 후에도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저는 2딸 중 한 명이 설거지를 하면 나머지 한 명하고 응접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죠. 독일어 실력을 늘리려고요. 그곳에 간 지 한 달쯤 됐을까? 어느 날 오후에 뜻밖에도 그가 자기와 산책을 가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근처에 제가 모르는 명소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였죠. 저도 걷는 데는 자신 있는데 늘 제가 뒤처지는 겁니다. 처음 산책 나간 날만 해도 25km는 좋게 걸었을 겁니다. 보온에는 뭘 하러 왔느냐고 묻기에 독일어도 배우고 독일 문학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싶어서 왔다고 했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는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산책을 나갔죠.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철학을 가르친 경험도 있었어요. 저도 파리에 있을 때 스피노자나 플라톤, 데카르트에 대한 책을 꽤 읽었지만 위대한 독일 철학자들에 관한 책은 한 번도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열심히 들었죠. 어느 날 라인강을 건너가서 노천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한테 개신교도냐고 묻더군요. 그런 셈이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저를 흘끗 보더군요. 그의 눈에 얼핏 미소가 스친 것 같았고요. 그러고는 아이스킬로스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이스킬로스는 고대 아테네의 3대 비극 작가 가운데 최초의 인물입니다. 저도 한때 그리스를 공부했었는데 그는 들어보지도 못한 위대한 비극 작가들을 많이 알고 있더군요. 그의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제 후견인이었던 밥 넬슨 아저씨는 불가지론자였는데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셨죠. 마찬가지 이유로 저까지 주일 학교에 보내셨고요. 우리 집 가정부였던 마사도 독실한 침례 교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로 겁을 주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상상해서 설명해 주면서 혼자 즐거워하기도 했죠. 겨울이 됐을 땐 그 엔사임 신부하고 꽤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죠.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인품도 훌륭하고 친절한 데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견 없고 관대한 사람이었죠. 박학다식한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대화를 할 때면 제가 자신만큼 박식한 것처럼 대해 주었거든요. 저를 많이 참아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군요. 프라우 그라바우. 이건 주인 아주머니 이름입니다. 아주머니께서 탕파를 대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셨죠. 엔사임 신부는 제가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 식사 후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허리는 꽤 아팠지만 다른 곳은 멀쩡했죠. 그러니 셰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도 책을 읽고 있었죠. 그가 들어오기에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더니
그가 그것을 집어들고 제목을 보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관한 책이었어요. 시내 서점에서 찾아낸 거였죠. 왜 그 책을 읽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신비주의에 관한 책들을 탐독하고 있었다고 하고는 코스트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불룩 튀어나온 푸른 눈으로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죠. 그의 눈에 담긴 그 표정은 굳이 설명하자면 정감 어린 웃음이었어요. 제가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적의를 갖거나 싫어할 수는 없는 그런 다정함 같은 게 배어 있었죠. 어쨌든 저야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묻더군요. 이런 책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알았다면 지금쯤은 적어도 그것을 찾고 있겠죠. 일전에 제가 개신교도냐고 물었을 때 그런 셈이라고 했었죠.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개신교도로 자랐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자마자 그가 다시 묻더군요. 신을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싫어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선량해 보여서 차마 그렇게 무리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긍정하기도 싫고 부정하기도 싫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레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가 내가 아니라 그 베네딕트 회의 수도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존재는 이미 잊은 듯 했다. 워낙 과묵한 성격 탓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아무도 부추기지 않았는데 술술 털어놓은 것을 보면 그 시간에 혹은 그 장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밥 넬슨 아저씨는 워낙 소박하신 분이라 저를 마빈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셨어요. 14살이 됐을 때 세인트폴 학교로 보내시긴 했지만 그것도 루이자 브래들리 아주머니가 박사님을 들볶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 노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적응력은 뛰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기와 관련된 거라면 사족을 못 썼죠. 비행 초창기라 밥 아저씨도 저만큼이나 비행에 열을 올리셨어요. 비행사도 몇 명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약속을 잡아주셨죠. 저는 16살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키가 큰 편이라서 18이라고 해도 모두 쉽게 믿었죠. 밥 아저씨는 저한테 꼭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낸 걸 알면 노발대발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캐나다로 가도록 도와주고 아는 분께 편지를 써준 건 바로 밥 아저씨였죠. 그렇게 해서 17살 땐 이미 프랑스에서 하늘을 날고 있었답니다. 당시 비행기들은 너무 허술해서 하늘에 오를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죠. 비행 고도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우수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굳이 말로 표현하면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랄까? 허공에 떠 있으면 나 자신이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대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도 몰랐죠. 제가 아는 것이라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2000피트 상공에 혼자 떠 있으면서도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다는 것 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 그랬어요. 거대한 양떼 같은 구름 위를 날 때면 한없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죠. 레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꿰뚫을 수 없을 듯한 움묵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지만 정말 나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수치심이 밀려들더군요. 수치심?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수치심. 그 친구는 저보다 서너 살 위였는데 정말 정력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선량하던 사람이 애당초 살아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엉망진창의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의대 시절에 죽은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으며 전쟁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목격했다. 그때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하찮게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위험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흥행사가 갖다 버린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울음이 나왔죠.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건 부당함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는 고국으로 돌아왔죠.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항공 관련 일을 못하게 하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상 중이라 한동안은 쉴 수밖에 없었죠. 다 낫고 나니까 일자리가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찮게 느껴졌거든요. 그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문했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차피 내가 살아 돌아온 건 단지 운이 좋아서였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10분 활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 저는 신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아주 무지하다는 건 알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배움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엔사임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전부 하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4년 동안 책을 읽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기에 그가 그렇게 동요한 것일까?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면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죠. 현명한 우리 구교에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의심이 생겨도 신실하게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지며 성찬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평화가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성찬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곧 수도원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2, 3주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평수사들과 함께 밭일도 해도 되고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탄광이나 독일의 농장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3달 동안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 대해 본인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지요. 당신은 신앙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거리는 얇은 종이장 두께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금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엔사임 신부가 본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종교와 관련된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본을 떠나면서 그가 제게 수도원 주소를 알려주면서 혹시 생각이 바뀌면 전 편지를 달라고 그러면 모든 준비를 해 놓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가 무척 보고 싶더군요. 시간이 흘러 한여름이 되었죠. 저는 본의 여름이 좋았어요. 괴테를 읽고 실러와 하이네를 읽고 휠들링과 릴케도 읽었죠. 그런데도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엔사임 신부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가 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알자스 시골에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경치가 참 예뻤어요. 엔사임 수도는 수도 원장에게 인사를 시킨 다음 제가 쓸 방을 보여주었죠. 좁은 철제 침대가 놓여 있고 벽에는 그리스도 순환상이 있었어요. 가구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간소하게 배치되어 있었고요. 저녁 식사 종을 듣고 식당으로 내려갔죠. 천장이 아치로 된 커다란 방이었어요. 문에는 수도 원장이 2명의 수도사와 함께 서 있었는데 수도사 한 명은 대야를 다른 한 명은 수건을 들고 있더군요. 수도 원장이 손님들의 손에 물을 축여 손을 씻겨주면 수도사가 들고 있던 수건으로 직접 물기를 닦아주는 겁니다. 저 말고 손님이 3명 더 있었는데 2명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사제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부르퉁한 초로의 프랑스 노인이었습니다. 휴가차 왔다고 하더군요. 수도 원장과 선임 및 후임 부원장 둘이 방의 상석에 해당되는 곳에서 각자 테이블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고 신부들이 양쪽 벽을 따라 나란히 앉았어요. 수련 수사들과 평수사들, 손님들은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앉았죠. 우리는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도중에도 수련 수사 한 명이 식당 문가에 앉아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교훈적인 책을 읽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올렸죠. 그런 다음 수도 원장과 엔사임 신부, 손님들, 그리고 그들을 맡은 수사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고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꼭 맞는 생활이었거든요. 도서관이 좋아서 책도 많이 읽었죠. 신부들은 누구 하나 간섭하려 드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기꺼이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학식과 신앙심, 사심 없는 태도 등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량처럼 게으르게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더군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직접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제가 도와주면 모두들 좋아했어요.
장엄한 예배도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한 건 새벽 미사였죠. 새벽 4시에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수도복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신비로운 분위기의 수사들이 강인한 남자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것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따르는 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주더군요.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토록 활동적으로 사고를 하는데도 계속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레리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아무래도 롤라처럼, 이 롤라는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미시에의 동명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롤라처럼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중세에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면 제 길이 확실히 정해져 있을 테니 저도 수도에 들어갔겠죠. 이 세상에선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믿고 싶었는데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수사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리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향곡들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존재하던 음악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했고 그래서 자신이 아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완벽하게 만든 것뿐이죠. 수사들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들었고 있으면 저들은 어떻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꾸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먹여줄 거라고 믿잖아요. 아버지가 음식을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죠. 오히려 낳아놓고 제대로 못 먹이거나 안 먹이면 우린 그런 사람을 비난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준비가 안 됐다면 그들을 창조하지 말았어야죠. 맙소사 레리, 자네 오히려 중세에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중세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화형당했을 테니까 말이야. 그가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크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앞에서 떼놓고 칭찬을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민망하겠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떼놓고 칭송받기를 원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육군 항공대에 있을 때 편한 일을 하려고 사령관한테 아부하는 녀석들은 동료들이 전부 싫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집요하게 아첨해서 교묘하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유쾌한 숭배 방식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가장 크게 저를 괴롭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죄악에 대한 선입견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아는 한 그런 선입견은 결코 수도사들의 머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거든요. 육군 항공대에 있을 때 저는 온갖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술을 마시거나 여자랑 시시럭거리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죠. 불량배들도 한두 명 있었어요. 한 놈은 부도 수표를 남발하다가 체포돼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저 돈 한 푼 없이 살다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죠. 파리에도 나쁜 사람이 많았는데 시카고에는 훨씬 더 많더군요. 하지만 그런 나쁜 버릇은 주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요소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들의 범죄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질이 나쁘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내리진 않을 겁니다. 엔사임 신부는 워낙 편견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견딜 수 없이 지독한 수준이라면 선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잖아요.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이겠죠. 내 집에 키우는 개한테 뒷뜰에 누가 들어오면 무조건 뛰어올라 목을 물어 뜯도록 훈련시켰다면 정말 개가 뒷뜰에 들어오는 사람을 물어 뜯었다고 해서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선량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대체 악은 왜 창조한 겁니까? 수도사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악함을 무너뜨리고 유혹에 저항하며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하나님의 정화를 위해 내리는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마치 심부름을 보내면서 길을 험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미로를 만들고 해자를 두르고 마지막으로는 벽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미로를 힘겹게 통과하고 헤엄을 쳐서 해자를 건너고 벽을 허물어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상식이 없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진 않았지만 악행을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 바로잡는 인간보다 훨씬 더 선량하고 현명하고 위대한 신을 믿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창조하지도 않은 악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 그리하여 결국 악을 완전히 정복해 줄 수도 있는 신이라면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대로 그런 신이 아니라면 대체 왜 믿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곳에 있던 착한 신부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의문들에 대해 머리로든 가슴으로든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더군요. 그곳은 제가 찾던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엔사임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는 자신이 얘기한 대로 그곳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느냐고 묻지 않더군요. 그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으로 저를 보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신부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내실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곳이 될지 다른 곳이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4. 저는 그 겨울이 다 갈 때까지 파리에 머물렀죠. 과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이제 과학과 인사라도 나눠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관련 책을 많이 읽었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지는 끝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저는 시골로 가서 강가에 있는 작은 여관에 머물렀죠. 2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프랑스 옛 마을 근처였어요. 그때가 바로 수잔 루비에와 함께 보낸 여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스페인으로 갔죠. 벨라스케스와 엘 그레코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 두 사람 다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종교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예술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결국 세비야로 갔는데 마음에 들기에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죠. 나 역시 23세 세비야에 갔었고 그곳을 마음에 들어 했다. 구불구불한 하얀색의 거리들과 세비야 대성당, 탁 트인 카탈키비르 평야도 좋았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우아하면서도 쾌활한 안달루시아 여자들이었다. 반짝이는 검은 눈과 카네이션을 꽂아 더욱 생생하게 대비되는 새까만 머리는 화려함을 더했다. 풍부한 피부색과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입술도 아름다웠다. 그러고 보면 젊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수 있었다. 레리도 기껏해야 당시의 나보다 한두 살 많았을 것이다.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요염한 여자들의 매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었고 그가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거기서 우연히 파리에서 알고 지내던 프랑스 화가를 만났습니다. 오기스트 코테라고. 한때 수잔 루비에와 함께 살았던 남자죠. 그림을 그리려고 세비야에 왔다가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군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에레타니아의 플라멩코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가자 하더니 그 여자의 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요. 겨우 18살이었는데 남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왔답니다. 남자친구가 군 복무 중이라 그녀는 아기를 낳은 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담배 공장에 취직했다더군요. 그날 저는 그녀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상냥한 아이였죠. 그래서 며칠 후에 저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하숙집에 방 2칸을 얻어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거실로 썼죠. 일은 그만둬야 된다고 했지만 그녀가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낮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 그 편이 좋았죠. 부엌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녀는 출근 전에 제게 아침을 해주고 정오에는 집에 들러 점심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영화를 보거나 춤을 추러 갔죠. 제가 아침마다 고무욕조에서 찬물로 축인 해면으로 목욕을 한다고 저를 꿰짜 취급하더군요. 아기는 세비야에서 몇 킬로미터 안 되는 마을에 맡겨놓아서 일요일마다 함께 아기를 보러 갔었죠. 남자친구가 제대하면 집을 얻어서 같이 살 건데 돈을 벌어 그 집에 놓을 가구를 사려고 나와 함께 사는 거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정말 귀여운 여자였죠. 틀림없이 남자친구 파코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명랑하고 착하고 상냥한 여자였거든요. 그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교라고 부르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자신도 그 안에서 쾌락을 찾았고 남자에게 쾌락을 주는 것도 기쁘게 생각했죠. 동물 같은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상냥하고 매력적이며 잘 길들여진 동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군복무 중이던 파코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소집이 해제되어 2, 3일 후에 카디스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짐을 싸고 돈을 양말에 밀어 넣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바래다 주었죠. 열차를 태울 때 저한테 진심 어린 키스를 건네긴 했지만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열차가 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저의 존재를 잊었을 겁니다. 저는 세비야에 계속 머물다가 가을에 다시 길을 나섰죠. 그때 인도에 가게 된 겁니다. 5.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북적대던 실내는 이제 테이블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달리 갈 곳이 없어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연극이나 미술 전시회를 보러 왔다가 술과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도 떠나고 없었다. 가끔씩 새로운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영국인처럼 보이는 키 큰 남자 한 명이 불량배 같은 젊은이와 함께 들어와 있었다. 전형적인 영국 지식인처럼 웨이브진 머리는 숱이 점점 빠져가는 듯 했고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우울해 보였으며 외국에 나가면 고향에서 알던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못 알아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영국 신사는 자애로운 얼굴로 그를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참으로 엄청난 식욕이었다. 니스에서 같은 이발소에 다녀 안면에 있는 남자도 보였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반백의 노인으로 퉁퉁하고 붉은스름한 얼굴에 눈밑의 살이 불룩하게 쳐져 있었다. 원래는 미국 중서부의 은행가였는데 공황이 터진 이후 조사받기가 두려워 고국을 떠났다고 했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 송환하기엔 귀찮을 정도로 시시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야비한 정치가처럼 가식적이고 거만해 보였지만 두 눈은 겁을 먹은 듯 우울했다. 그는 늘 심하게 취한 상태도 그렇다고 맨정신도 아니었다. 돈을 짜내려고 눈에 불을 켠 창녀를 하나씩 끼고 다녔는데 지금은 덕지덕지 화장한 중년 여자 2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그녀들의 말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지 얼빠진 사람처럼 킬킬거렸다. 얼마나 방탕한 삶인가. 차라리 고국에 남아 벌을 받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언젠가 여자들한테 완전히 틀리고 나면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수면제를 왕창 삼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손님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았다. 나이트클럽들이 문을 닫는 시간인 모양이다. 미국 젊은이 몇 명이 만취한 상태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 우리 테이블에서 머지않은 곳에 침울한 표정의 뚱뚱한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둘 다 남자 같은 옷을 꼭 끼게 입고 나란히 앉아서 우울한 침묵 속에서 위스키 소다를 마셨다. 이윽고 야외복 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이른바 사교계 인사로 통하는 사람들 같았다. 여기저기 술집을 돌다가 마지막으로 요기를 하러 들어온 모양이었다. 손님들이 꾸준히 들락거리는 가운데 나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자그마한 남자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맥주 한 잔을 놓고 신문을 읽으며 1시간이 넘게 앉아있는 그에게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검은 턱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코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마침내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여자에게 차갑게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화가 난 모양이었다. 여자는 젊지만 남루한 차림이었고 짙게 화장한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이윽고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넸다. 돈이었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의 태도로 봐서는 남자가 욕설을 퍼붓고 여자는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남자가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여자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놀란 매니저가 상황을 살피러 왔다. 소란을 피울 거면 나가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여자는 그에게 덤벼들며 욕설을 섞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렷또렷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 사람이 내 따귀를 때린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여자들이란 나는 여자가 부도덕하게 벌어온 돈으로 사는 남자들은 성적 매력이 뛰어나고 체격이 건장하며 언제든 칼이나 총을 꺼내들 수 있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기껏해야 변호사의 서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볼품없는 사내가 그처럼 치열한 작업에 발을 들여놨다는 사실이 내게는 놀랍게 느껴졌다. 6. 우리 테이블을 맡았던 웨이터가 교대를 해야 한다면서 계산서를 내밀고 팁을 요구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커피를 주문했다. 계속하지. 레리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듯 했고 나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럼 계속하죠. 그 유람선을 타고 분베이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명소를 둘러보고 유람을 할 수 있도록 분베이에서 3일 동안 정박할 예정이었죠. 3일째 되던 날 저도 오후에 휴가를 얻어 해안으로 내려갔어요. 한동안 사람들을 구경하며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중국인,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선생님 모자처럼 새까만 타밀 사람들, 게다가 긴 뿔과 혹을 가진 거시한 소들이 수레를 끌고 있었죠. 저는 동굴을 구경하려고 엘레판타 섬으로 갔죠. 이 엘레판타 섬은 분베이항 연안에 있는 인도의 섬인데요. 동굴 사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엘레판타 섬으로 갔죠. 알렉산드리아를 떠날 때 봄베이로 간다는 인도 사람 한 명이 배에 탔는데 관광객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가무스름하고 둥근 얼굴에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로 검은색과 녹색의 체크 무늬가 들어간 두툼한 트위드 정장에 성직자용 칼날을 달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제가 갑판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는 그때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무척 쌀쌀맞게 대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학생인데 미국으로 돌아갈 뱃삭이 없어서 배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인도에는 꼭 들러봐야죠. 동양에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울 것이 아주 많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꾸했더니 그 사람은 계속 떠들어댔죠. 적어도 엘레판타 섬의 동굴 사원들을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레리는 잠시 하던 얘기를 끊고 내게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봤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머리가 세개 달린 커다란 반신상을 보면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레판타 섬의 명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거는 겁니다. 제 조언을 들었군요.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다시 보니 두툼한 체크무늬 정장과 성직자용 칼날을 착용하고 있던 그 조그만 남자더군요. 그때 노란색의 긴 가운을 입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라마크리슈나 성교회 수행자들이, 이 라마크리슈나 성교회는 힌두교의 성인 라마크리슈나의 삶에 구현된 베단타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인도의 종교단체입니다. 그 성교회 수행자들이 입는 가운이었어요. 배에서 봤을 땐 우스꽝스러운 수다쟁이 남자였는데 다시 보니까 위엄 있고 당당한 사람이더군요.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반신상을 바라보았죠. 창조자 브라마와 수호자 비슈누, 파괴자 시바입니다. 궁극적 실제의 3대 현시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연한 미소를 띠고 눈을 빛내며 말하더군요. 당연하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무한한 존재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합장을 하고 머리를 살짝 숙이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그 신비한 세계의 두상을 보고 있었죠. 감상에 젖어서였는지 묘하게 흥분이 되더군요. 가끔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혀끝에서 맴돌기만 할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기분이 그랬어요. 저는 동굴 밖으로 나와 한동안 계단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죠. 브라만교에 대해 아는 거라곤 에머슨의 시밖에 없어서 그걸 떠올려 보려 했어요. 생각이 잘 안 나니까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봄베이로 돌아오자마자 서점에 가서 그 시가 들어있는 시집을 찾았죠. 옥스퍼드판 영시집에 있더군요. 기억나세요? 나를 버리는 자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 그들이 나를 떠나 날아갈 때 나는 그 날개이니라. 나는 의심하는 자요 의심 그 자체이며 브라만이 노래하는 찬미가이니라. 저는 원주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광장으로 가서 산책을 하며 바다를 바라봤죠. 성선 시간이 10시라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별이 많은 하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낮의 무더위를 견디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더군요.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죠. 불빛 하나 없이 컴컴한 가운데 하얀 형체들이 말없이 눈앞을 오갔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눈부신 낮과 시끄러운 유색 인종들, 톡 쏘는 향기로운 동양의 냄새가 저를 매혹했어요. 마치 화가가 마지막 한 번의 붓질로 작품을 완성하듯 브라마와 비슈누, 시바의 거대한 두상들이 그 모든 것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도가 제가 반드시 가져야 할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느낌.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배로 돌아가지 않기로.
짐을 놓고 오긴 했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두세 가지 시시한 물건들 뿐이었죠. 그 길로 천천히 원주민 마을로 돌아가서 호텔을 찾았습니다. 얼마 후 한 군데를 발견하고 방을 잡았죠. 옷은 입고 있었으니 떼었고 돈 몇 푼의 여권, 신용장까지 갖고 있었죠. 해방감이 밀려들어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혹시 눈에 띌지 몰라서 출항 시간인 11시까지 방 안에 꼼짝 않고 있었죠. 11시가 되자 부두로 나가 배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다음 라마크리슈나 성교회로 가서 엘라판타 섬에서 제게 말을 걸었던 수행자를 찾았죠. 이름을 몰라서 방금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수행자를 찾는다고 설명했어요. 그 사람한테 인도에 머물기로 했다고 하고 어디를 둘러봐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마침내 그가 그날 밤 바라나시로 간다며 같이 가겠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우리는 3등 열차를 잡아 탔습니다. 객차는 먹고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끔찍히 더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무척 피곤하더군요. 하지만 그 수행자는 아주 팔팔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체 없는 것에 대해 명상을 하면서 절대적인 휴식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가 편안한 침대에서 숙면을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또렷하다는 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바라나시에 도착하자 제 나이 또래의 한 젊은이가 그 수행자를 마중 나와 있더군요. 수행자는 젊은이에게 제 방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엔드라라는 이름의 청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죠. 상냥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라 무척 호감이 갔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그가 저를 배에 태우고 겐지스 강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강가까지 빈틈없이 이어진 도시 풍경이 더없이 아름답고 장엄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여준 풍경은 훨씬 더 굉장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호텔로 데리러 와서는 다시 겐지스 강으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가로 내려와서 정화 목욕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남자가 중요한 부분만 천으로 가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긴 두 팔을 뻗고 고개를 든 채 커다란 소리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도를 올리더군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턱수염도 엉망이었죠.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나시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몇 번이고 새벽에 겐지스 강으로 내려가 그 기묘한 광경을 보았어요. 그 경이로움은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었죠. 어떤 조건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게다가 전부들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제가 호랑이를 잡거나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그저 보고 배우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들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힌두스탄이 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기뻐하며 선생님을 찾아주기도 했죠. 책도 빌려주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절대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힌두교에 대해 잘 아세요? 거의 모르지. 내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선생님도 흥미로워하실 겁니다. 우주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는 사상, 생성되었다가 안정되고 안정에서 쇠퇴로, 쇠퇴에서 해체로, 해체에서 다시 생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사상보다 더 굉장한 사상이 있을까요? 그럼 힌두교도들은 그처럼 끊임없는 순환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절대자의 본질이라고 하겠죠. 그들은 창조의 목적이 전생의 업보나 공적을 벌하거나 상주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의 윤회가 전제되어야 하겠군? 전 인류의 3분의 2가 영혼의 윤회를 믿고 있어요. 대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없지.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고려해 볼 가치는 있는 것 아닐까요? 기독교도들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많은 것을 수용했죠. 그렇다면 윤회설 역시 아주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윤회설을 믿은 기독교 분파도 있었잖아요. 결국 이단으로 몰렸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독교도들도 윤회설을 예수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하게 믿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바뀌지 않고 전생의 업보나 공적에 따라 끝없이 몸만 바뀐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그 사람의 일부 아닌가? 우연찮게 육체에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바이런이 다리가 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바이런이 될 수 있었을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간지를 앓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인도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전생의 업보 때문에 영혼이 불완전한 몸을 받도록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레리는 무심코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을 이었다. 윤회가 세상의 악에 대한 설명이 되는 동시에 그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겪는 나쁜 일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라면 그저 단념하고 견뎌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선을 추구하면 다음 생에서는 고통이 줄어들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악이나 불행은 비교적 쉽게 견딜 수 있죠. 약간의 강인함만 있으면 되니까요. 반면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종종 너무나도 부당하게 보이는 일들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업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애석한 마음도 들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겠죠. 그게 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에 대해 붕괴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신은 처음부터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거지? 그랬다면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든 덕이 될 것도 없고 실이 될 것도 없어질 것 아닌가? 힌두교 사람들은 처음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개인의 영혼은 우주와 함께 영겁토록 존재해 왔으며 그 성격은 전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에 대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의 경우 그러한 믿음이 삶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인도에서 처음 2, 3년 동안은 주로 원주민 호텔을 돌며 지냈는데 가끔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두 번 마하라자 손님으로, 마하라자는 인도 대왕의 칭호입니다. 마하라자 손님으로 초청받아 호화로운 생활도 해봤답니다. 바라나시에 있는 한 친구를 통해 초청을 받아서 북부의 어느 작은 주에 머물기도 했는데 그곳 주도는 참 예뻤어요. 말 그대로 영혼의 절반을 간직한 장밋빛 붉은 도시.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에 붙인 유명한 별칭입니다. 영혼의 절반을 간직한 장밋빛 붉은 도시 같았죠. 제가 소개받은 사람은 재무장관이었어요.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옥스퍼드에 살다 온 사람인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보적이고 박식하며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장관으로서 일 처리도 뛰어나고 영리하고 눈치 빠른 정치가로도 유명했어요. 옷도 유럽식으로 입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었죠. 인상이 참 좋았어요. 인도의 보통 중년 남자들처럼 약간 뚱뚱한 편이었는데 수염을 짧게 깎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녔죠. 종종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원이 넓어서 우리는 커다란 나무 그늘에 앉아 얘기를 나누곤 했죠. 아내도 있고 다 큰 자녀도 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영국에서 교육받은 인도인의 전형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저는 혼비백산했답니다. 50살이 되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세상으로 나가 탁발 수행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그의 친구들과 마하라자까지도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언젠가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매우 자유분방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학, 철학,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책도 많이 읽으셨고요. 그런데도 진정으로 윤회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변하더군요. 몽상가의 얼굴 같아서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윤회를 믿지 않는다면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레리, 자넨 윤회를 믿나?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처럼 맹목적으로 윤회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들은 피와 뼈 속에 윤회가 뿌리박혀 있지만 우리에겐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죠. 저는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턱을 괴한 채 테이블을 내려다 보았다. 그런 다음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제가 겪은 아주 기묘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아슈라마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밤 제 작은 방에서 인도 친구들이 가르쳐준 명상을 연습하고 있었죠.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 불꽃에 정신을 집중시켰어요. 그러자 얼마 후 그 불꽃을 통해 저편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꽤 분명하게 보였죠. 맨 앞에는 한 할머니가 레이스 달린 모자를 쓰고 서 있었어요. 반백의 고수머리가 양쪽 귀를 덮고 있었죠. 꽉 끼이는 검은색 보디스에, 이 보디스는 블라우스나 드레스 위에 입는 여성용 조끼를 말합니다. 검은색 보디스에 검은색 실크 주름 치마를 입은 걸 보니 마치 1870년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인자하면서도 수줍은 태도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서 두 팔은 양옆으로 내린 채 양쪽 손바닥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이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더군요. 그 할머니 뒤에는 키가 크고 마른 유대인이 서 있었어요. 순 많은 검은색 머리에 태 없는 노란 모자를 쓰고 중세 유대인이 입던 품이 크고 긴 노란색 상의 차림이었죠. 할머니 뒤에 있었지만 옆으로 서 있어서 옆모습이 보였어요. 커다란 매부리 코에 입술이 두툼하더군요. 학자처럼 학구적인 표정에 엄격하면서도 열정적인 금욕자의 분위기가 풍겼죠. 그 뒤에는 쾌활하고 혈색 좋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마치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면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영락 없는 16세기 영국인의 이미지였어요. 다리를 약간 벌린 채 단호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대담하고 무모하면서도 자유분방해 보였죠. 마치 궁중복처럼 화려한 빨간색의 옷과 앞쪽이 넓적한 벨벳 신발, 나지막한 벨벳 모자 차림이었고요. 그 뒤로도 사람들의 형상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더군요. 마치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선 사람들처럼. 하지만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습을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저 희미한 형체들이 여름의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밀처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 후 그들은 전부 사라졌죠. 1분 후였는지 5분 후였는지 아니면 10분 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양초의 불꽃만 남았어요. 레리는 살짝 미소를 보이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제가 깜빡 졸다가 꿈을 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희미한 불꽃에 집중하다가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 선생님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목격한 그 세 사람은 제 잠재의식에 있던 모습이 튀어나온 거겠죠. 하지만 그들은 저희 전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뉴 잉글랜드에 사는 할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레반트 유대인이었고 또 그전에는 세바스찬 캐벗이, 세바스찬 캐벗은 영국의 항해가 겸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입니다. 세바스찬 캐벗이 브리스톨을 출발한 직후쯤에 웨일즈의 황태자 헨리의 궁정에 있던 멋진 신사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장밋빛 붉은 도시의 친구는 어떻게 됐나? 2년 후에 저는 남쪽의 마두라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남쪽의 마두라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날 밤 사원에 있는데 누가 제 팔을 툭 치더군요. 돌아보니 검은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수염을 기른 남자가 전으로 아랫도리만 가린 채 지팡이와 탁발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분이더군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죠. 그곳에 어쩐 일이냐고 하기에 대답해 줬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묻더군요. 트라반코르로 갈 거라고 했더니 그곳에 가면 가네사 씨를 만나보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찾는 것을 줄 겁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만나보면 다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저도 놀란 마음이 진정돼서 그분한테 마두라이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인도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더군요. 잠은 어디서 자느냐,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등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곳을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베란다 같은 곳에서 자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무 밑이나 사원 경내에서 잔다는 겁니다. 음식도 사람들이 내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말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살이 빠져서 훨씬 좋다고 하고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전 쪼가리 하나만 두른 알몸의 남자가 영어로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친구라고 인사하는 게 무척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런 다음 그분은 사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 이후로 한동안 마두라이에 머물렀어요. 그 사원에서는 가장 신성한 장소만 제외하곤 백인도 어디든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그런 사원은 그곳밖에 없을 거예요. 밤이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남자들은 우통을 벗은 채 도티를 입고 있었고, 이 도티는 남아시아 힌두교 문화권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허리에 두르는 긴 옷입니다. 도티를 입고 있었고 이마에 때로는 가슴과 팔에도 불에 태운 하얀 소똥의 재가 두툼하게 묻어 있었어요. 복종의 의식으로 사당 앞에서 몸을 굽신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기도 했어요. 평신저두 의식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경을 암송하는가 하면 서로를 불러대며 수다를 떨거나 열을 올리며 말다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경스러운 소동이 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감이 감돌았죠. 신이 바로 옆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긴 복도에 조각이 새겨진 기둥들이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기둥 발치마다 탁발 수행자들이 앉아 있어요. 신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놓인 그릇이나 작은 돗자리에 동전을 던져주죠.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벌거벗다시피 한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경 쓰지 않고 눈으로 혹은 소리내어 경을 잃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그분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두 분 다시 못 봤어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길을 떠난 모양이에요. 그 목표가 뭐였지? 환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베단타 철학자는 베단타 철학은 인도 철학의 한 파로 가장 근대적인 힌두교 학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철학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자들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르죠. 그들에 따르면 아트만은 육체와 육체의 감각들, 정신과 정신이 가진 지식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대자 그 자체죠. 무한한 존재인 절대자에게는 일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겁토록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7가지 무지의 베일을 벗게 되면 다시 처음 상태, 즉 무한의 상태로 돌아가죠.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소나기가 되어 웅덩이를 이루었다가 개천으로 시내로 흘러들잖아요. 그런 다음 이리저리 굽이치고 돌멩이와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산골짜기와 넓은 평원을 지나 강으로 흘러들고 마침내는 처음 있던 곳, 즉 끝없는 바다에 도달하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바다와 합쳐지면 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잖아. 레일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꾸했다. 설탕을 맛보고 싶긴 해도 설탕이 되고 싶지는 않다. 결국 개성이란 건 자아의식의 표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은 개성의 흔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자와 하나가 될 수 없죠. 레리, 자넨 절대자라는 말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야. 자넨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실제라고 할까요? 사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아닌지만 말할 수 있죠. 그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만물에 내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만물이 의존하는 대상.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며 원인도 아니죠. 속성도 없고요. 항구 불변도 가변도 초월한 전체이자 부분이고 유한하면서 무한한 존재예요. 시간에 따라 완성되지도 완벽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영원하죠. 그것은 진리이자 자유입니다. 어이쿠, 나는 이렇게 내뱉고는 레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지적인 개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고통받는 인류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힘들 때 위안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인간적인 신을 원했잖아. 먼 훗날 사람들이 좀 더 커다란 통찰력을 얻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혼에서 위안과 용기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잔인한 신들에 대한 기억의 잔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잔인한 신들의 비유를 맞춰 주어야 한다는 기억의 잔재라는 것이죠. 신은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숭배해야 하는 걸까요? 저 자신일까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발달 수준은 저마다 다르죠. 그중 인도인들은 나름의 상상력을 통해 브라마와 비슈누, 시바, 여타의 수십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절대자의 현실을 발전시킨 겁니다. 절대자는 세상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이슈바라 안에, 이슈바라는 힌두교에서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지고의 실제인 브라만과는 구별되는 인격적이고 내재적인 신을 말합니다. 이슈바라 안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땡볕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꽃을 따다 바치는 소박한 물씬 속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수많은 신들은 개개의 자아가 궁극의 자아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수단에 불과한 셈이죠. 나는 레리를 물끄러미 보았다. 자네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믿음에 매료되었는지 궁금하군.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종교를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떠벌리던 종교 창시자들에 대해 서글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야만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들을 생각하면 고대 이교의 신들이 떠올랐죠. 독실한 신자들의 봉헌물이 없으면 힘을 잃고 마는 그런 신들 말입니다. 아드바이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아드바이타는 불이 이루는 이 베단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라고 하네요. 아드바이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그저 실제에 다가가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신이라는 것도 기쁨이나 고통처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가르치죠. 현재 인도에는 신을 경험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알기만도 수백 명이죠. 사실 저는 인식을 통해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후 인도의 현인들도 인간의 결점을 깨닫고 사랑을 통해 혹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시인하긴 했지만 가장 어렵고도 고귀한 구원의 수단은 단연 인식이라는 점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죠. 인식이라는 수단은 인간의 가장 귀한 능력, 즉 이성이니까요. 7. 잠시 이야기를 끊고 분명하게 밝혀둘 것이 있다. 나는 베단타라는 철학 체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긴 대화를 나누면서 레리는 수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 책이 소설인 이상 그의 얘기를 전부 싣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레리이다. 나 역시 이처럼 난해한 주제를 끄집어내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그의 행적들을 납득시키려면 그가 갖고 있던 생각과 그것이 이야기한 듯한 독자적인 경험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다면 그의 목소리나 표정의 변화를 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유쾌한 목소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였고 심각했다가도 금방 쾌활해지고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도 이내 밝아지는 얼굴 표정은 마치 피아노가 협주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에 반주를 맞추듯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 반주를 펼치는 듯 했다. 그는 심각한 주제를 논하면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자연스러운 어조를 사용했다. 가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당혹스러워하거나 의색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마치 날씨나 농작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그가 상대를 가르치려 든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표현상의 문제다. 그는 지극히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제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남지 않았다.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이미 한참 전에 뿔뿔이 흩어졌고 사랑을 파는 가엾은 여자들도 그들의 흐름한 거처로 돌아가고 없었다. 이따금씩 피곤한 얼굴의 남자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 맥주 한 잔을 놓고 샌드위치를 먹거나 잠이 덜 깬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들이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기를 하러 들렀거나 시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 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말이다. 레리는 카페 안이 어떤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이상하고 기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이다.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겨보았고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도 여러 번 겪어보았다. 마르코 폴로가 전설의 땅 중국에 도달한 길을 따라 조랑말을 타고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기도 했고 페트로그라드에서 페트로그라드는 지금의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깔끔한 응접실에 앉아 러시아 차를 마시며 검은 코트와 줄무늬 바디 차림의 언변 좋고 왜소한 사내에게서 어느 대공을 암살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밖에서 한창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어느 응접실에 앉아 잔잔하고 따뜻한 하이든의 피아노 3중주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그날의 상황만큼 기묘하진 않았다. 화려하고 야한 레스토랑에서 빨간 플러시 천이 덮인 의자에 앉아 신과 영혼, 절대자, 끝이 없는 윤회의 굴레 등에 대한 레리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8. 레리가 한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나는 그를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새삼스레 내 존재를 자각한 듯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트라반코르에 가서 보니 가네샤스에 대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수년 동안 산속의 동굴에서 살았는데 어느 자비로운 사람이 작은 땅을 내주고 조그마한 어도비 벽돌집까지 지어주는 바람에 결국 설득에 못 이겨 평지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중심 도시인 트리반드룸과는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차도 타고 소가 끄는 수레도 타고 해서 꼬박 하루 만에 그 아슈라마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어떤 청년이 있기에 이 요가 수행자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주로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걸 들고 갔어요. 청년은 몇 분 후에 돌아와서 기다란 홀로 저를 안내했죠. 홀은 온통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호피가 깔린 단이 있고 가네사 씨가 거기에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두라에서 만난 그분이 제 얘기를 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이름을 대니까 그는 고개를 젓는 겁니다.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내놓자 그분은 청년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단 둘이 남았죠.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군요. 얼마나 침묵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30분은 됐을 겁니다.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딘지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더군요. 선하고 평화로우며 살이 사욕이 전혀 없는 느낌이었죠. 무더운 날씨에 먼 길을 오느라 몹시 지쳐 있는데도 놀랍게도 점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는 할 줄 알던가? 내가 끼어들었다. 아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언어를 꽤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이미 남부에서는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타밀러를 익힌 상태였죠. 마침내 그분이 입을 열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저는 인도에 오게 된 동기와 3년 동안 인도에서 지낸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 다음 지혜롭고 성스럽다는 성자들을 여럿 찾아가 뵈었지만 제가 찾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끊더군요.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오직 브라만 뿐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상하리 많지 강렬하게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의 몸이 굳어지면서 두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최면 상태에 빠져든 거죠. 인도에서는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이 사라지고 절대지가 되는 상태죠. 저는 그분 앞에서 가부좌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분이 숨을 깊이 내쉬더군요. 저는 그분이 정상적인 의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고는 다정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저를 흘끗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묵도록 해요. 잘 곳을 알려줄 겁니다. 저는 가네샤 씨가 처음 평지로 내려왔을 때 생활하던 오두막을 배정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오두막에서 지내다가 제자들이 생기고 명성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를 지어 그곳에서 밤낮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튀지 않으려고 편안한 인도 복장을 하고 다녔죠. 게다가 햇볕에 너무 많이 탄 상태라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원주민처럼 보였을 겁니다. 책도 많이 읽고 명상도 하고 가네사 씨의 말도 열심히 들었죠.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질문을 하면 언제든 기꺼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분 말을 들으면 놀랍도록 기운이 솟았답니다. 꼭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단련했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이기심과 정욕, 관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평정과 억제, 금욕, 단념을 추구하며 정신을 다잡고 자유를 열렬히 열망하면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5, 6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곳에도 매년 축제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한 사원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트리반드룸을 비롯한 먼 지역에서 괴로움을 털어놓고 조언과 가르침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마음을 단련하고 평온을 얻어서 돌아갔죠. 그분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지혜가 자유의 수단이 된다. 구원은 반드시 은둔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알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사심 없는 행위는 마음을 정화해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개알을 버리고 대아와 합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등이었죠. 하지만 정말 훌륭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분 자체가 놀라운 존재였죠. 그분의 인자함과 위대한 정신, 성스러움 등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원하던 것을 찾은 기분이었죠. 몇 주 혹은 몇 달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는 한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그분은 언제든 썩어 없어질 자신의 몸뚱이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마침내 무지의 굴레를 깨고 나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자가 합치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럼 가네샤 씨가 죽었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대꾸를 하면서 내 말뜻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가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입 밖에 내지 않은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내 그 아슈라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었죠. 외곽의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현지 삼림 감독관과 친했거든요. 그 사람도 가네사시의 열렬한 신봉자라서 일이 없을 때면 아슈라마에 와서 2, 3일씩 묵곤 했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린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 했거든요. 꽤 친해지고 나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더군요. 산속에 산림청 소유의 방갈로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언제든 열쇠를 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따금씩 그곳에 가 있었죠. 꼬박 이틀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 감독관이 사는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가보면 장엄한 풍경과 적막감에 압도당할 정도였죠. 필요한 것들은 배낭에 넣어 제가 지고 가고 식량은 짐꾼을 한 명 사서 나르게 했어요. 그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방갈로는 뒤쪽에 취사실이 딸린 통나무 집이었고 가구라고는 요를 깔아야만 잘 수 있는 나무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평지보다 선선해서 밤이 되면 가끔 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었죠. 반경 30여 킬로미터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밤이 되면 호랑이 울음소리나 요란스럽게 정글을 지나가는 코끼리 떼의 소리가 들렸죠. 저는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곤 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곳에 앉으면 저 앞에 펼쳐진 산들이 훤히 보였거든요. 발밑으로는 호수가 내려다 보였고요. 땅거미가 질 때면 온갖 야수들, 사슴, 돼지, 들소, 코끼리, 표범 등이 그 호수로 물을 마시러 왔죠. 그 아슈라마에 머문 지 꼭 2년째 되는 날 그 방갈로에 또 한 번 올라갔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웃으실 거예요. 제 생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생일 전날 방갈로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곳에 가서 일출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길이야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훤했죠. 저는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직 컴컴했지만 별빛이 엷어지면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묘한 불안감이 들더군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알 수 없는 형체가 나무들 사이를 슬금슬금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기라도 하듯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드디어 태양이 떠올랐어요. 레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무언가를 묘사하는 데는 젬병이에요. 어떤 말을 동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눈부시게 날이 밝아오면서 제 앞에 펼쳐진 그 장엄한 광경을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듯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깊은 정글로 뒤덮인 산들, 여전히 나무 꼭대기마다 뒤엉켜 있는 안개, 그리고 저 아래 펼쳐진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숲속 나무들 사이로 새어든 햇살이 호수를 비추면서 호수가 마치 강철판처럼 반짝거렸죠.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토록 엄청난 기쁨, 그토록 초월적인 환희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묘한 흥분이 일더군요. 짜릿한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순간 육체에서 해방되는 느낌, 육체에서 빠져나온 순수한 영혼의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름다움이 깃드는 느낌이 들었죠. 인간을 초월한 어떤 인식이 나를 소유하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골치 아팠던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죠. 너무 행복한 나머지 고통이 밀려들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 상태로 조금만 더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엄청난 환희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했죠. 제가 느낀 기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그 황홀경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기진맥진해서 떨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한낮이 돼서야 잠에서 깨어났죠. 다시 방갈로로 돌아가는 길엔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허공에 둥둥 떠가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죠. 레리는 실제로 자신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감히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어떤 계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수년 동안 금욕과 고행을 하면서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허다한데 어떻게 제가 일리노이 주 마빈의 레리 데럴이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고독과 새벽의 신비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강철판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호수가 자네의 심리 상태와 합쳐져서 나타난 일종의 체면 상태는 아니었을까? 그것을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라도 있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수세기에 걸쳐 세계 전역의 신비주의자들, 즉 인도에선 브라만 교도들, 페르시아의 수피 교도들, 스페인의 카톨릭 교도들, 뉴 잉글랜드의 개신 교도들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왔잖아요. 사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최대한 묘사한 바로는 모두 비슷했죠.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잠시나마 절대자와 하나가 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주 정신에 대한 열망이 잠재의식에서 잠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인지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내리는 잠시 말을 끊고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나를 헐끗 쳐다보았다. 그런데 선생님,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실 수 있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나는 웃으면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붙여 보였다. 그것이 인간과 영장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손이 그토록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고 쪽에도 인간이나 고릴라의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였다가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진화돼서 결국 오늘날처럼 모든 인간과 고릴라에게 일반적인 특성이 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토록 다양한 인간들이 실제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왔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 속에 제6의 감각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주 먼 미래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특징이 된다는 암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은 지금 우리가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지각하듯 아주 직접적으로 절대자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인류와 고릴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나? 그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도 그 하찮은 행동에 무수히 많은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환희의 순간에 저를 사로잡은 강렬한 평화로움과 기쁨, 확신 등이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이 지금도 그로 인해 처음으로 눈이 부셨던 그때만큼 신선하고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레리, 내가 보기에 자넨 절대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아름다움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마야가 만들어낸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 같군. 이 마야는 힌두 철학의 근본 개념입니다. 원래 마술의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환상을 믿게 하는 신의 힘을 가리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환영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입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절대자를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했을 때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야는 열정적인 사상가들이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사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샹카라도 그것을 풀 수 없는 신비라고 결론 지었죠. 이 샹카라는 불이 이론론을 주장한 인도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샹카라도 그것은 풀 수 없는 신비라고 결론 지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요, 더 없는 기쁨이요, 지적 존재인 브라만, 그러니까 영구 불변하고 영원토록 그 존재 자체로 유지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변화도 싸움도 모르고 완전한 존재인 브라만이 어째서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으면 대개는 절대자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재미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대답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홍수와 기근, 지진, 허리케인, 그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 모든 질병을 생각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토록 충격적인 것들이 재미로 창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붕괴할 겁니다. 가네샤 씨는 워낙 인정이 많은 분이라 그런 걸 믿지 않았죠. 그분은 이 세상을 절대자의 발현이요, 그 완벽성의 충일로 보았습니다. 신은 그 완전 무결성이 넘쳐 흘러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세상은 신의 본질의 현실이라고 가르쳤죠. 저는 이 세상이 완전한 존재의 본질이 현실인 것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혐오스러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인간이 신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오로지 그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가네사 씨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은 덧없는 것이며 오직 무한한 존재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끝없이 존속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더 좋아지지는 않으며 하얀 것이 더 하얘지지는 않죠. 새벽에 아름다웠던 장미가 정오에 그 아름다움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새벽에 가졌던 아름다움은 실제로 존재했던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무언가에게 영원한 존속을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거예요. 변화가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우리 철학의 전제로 삼는 것이 현명하죠.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강물은 끝없이 흐르니까. 하지만 다른 강물에 들어가도 그것 역시 시원하고 상쾌한 건 틀림없어요. 처음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인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은혜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세기 후 정복 활동으로 인해 지치고 무더운 기후 탓에 기력이 떨어져 오히려 침략자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입장으로 전락하면서 인생의 나쁜 면만 보게 되고 결국은 환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서양인들, 특히 우리 미국인들은 쇠퇴와 죽음, 목마름, 배고픔, 질병, 노화, 슬픔, 망상 따위에 압도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 말이죠. 방갈로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던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분출구를 찾고 있는 느낌이었죠.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보다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만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신을 말입니다. 그 환희의 순간에 제가 정말 절대자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였죠. 이 생의 업을 모두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순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자 당혹스럽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살고 싶었죠. 어떤 종류의 삶이든 아무리 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끝없이 환생을 거듭해야만 제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 저의 정력과 호기심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부터 산을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아슈라마에 도착했죠. 가네사 씨가 서양 옷을 입은 저를 보고 놀라시더군요. 산은 평지보다 추워서 출발할 때 방갈로에서 입은 옷인데 미처 갈아입지 못했거든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제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언제나처럼 과부자를 틀고 호피가 깔린 단에 앉아 계셨죠. 그 앞에 놓인 향로에서 향이 타들어가면서 은은한 향내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분은 처음 만난 날처럼 혼자 계셨습니다. 뚫어져라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제 마음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이 제가 겪은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됐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 제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귀하고 성스러운 분이었죠. 그런 분을 알게 됐다는 건 제 평생의 영광으로 남을 겁니다. 신자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죠. 그 중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3년째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유용하게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품 몇 가지와 책 몇 권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처음 올 때 입었던 낡은 바지와 갈색 호트 차림으로 배낭을 짊어지고 낡은 토피를 쓴 채, 이 토피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헬멧 모양의 차량용 모자입니다. 낡은 토피를 쓴 채 터벅터벅 마을로 걸어 나왔어요. 일주일 후 봄베이에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그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레리, 자네가 이 기나긴 모험을 시작한 건 결국 악이라는 문제 때문이었지? 자네를 재촉한 건 바로 악의 문제였어. 지금까지 긴 얘기를 들었지만 그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군. 애초에 해답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모자라서 끝내 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라마크리슈나는 이 세상을 신의 장난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유의와도 같으며 그 유의에는 기쁨과 슬픔, 미덕과 악덕, 지식과 무지, 선과 악이 존재한다. 삼라만상에서 죄와 고통이 제거되면 그 유의는 끝을 맞는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절대자가 이 세상에 그 자신을 현현했을 때 선과 악이 본질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공포가 없었다면 히말라야 산맥의 장관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의 장인들은 얇은 도자기로 예쁜 모양의 꽃병을 만들어 거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넣고 멋지게 색칠한 다음 완벽한 광택을 추구하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병도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쉽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오직 악과 결합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창적인 생각이군 레리. 하지만 썩 납득이 가진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이 정도겠죠?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라.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인가? 여기 사던 일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뭐하러? 살로요. 어떻게? 그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두 눈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갖고 평온하게, 자비롭게, 욕심 없이, 그리고 금욕적으로. 어렵군. 그런데 금욕은 왜? 자넨 아직 젊잖아. 인간이 가진 가장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한테 성적 탐닉은 쾌락이긴 해도 욕구는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인도 현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꼭 들어맞는 것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성적 금욕이 정신력을 크게 강화해 준다는 거죠. 내 생각엔 육체적인 요구와 정신적인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은데 인도인들은 우리 서구인들이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린 무수히 많은 것을 발명했고 수많은 공장과 기계들도 갖고 있죠. 그것들로 수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인도인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결국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그럼 미국이 자네가 앞서 말한 미덕들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유럽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우리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린 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갖고 있으면 전부 써버리죠. 적절하게 쓰기도 하고 부적절하게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부 써버립니다. 우리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공의 상징에 불과하죠. 우리 미국인들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것에 대해 이상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저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상이 자기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귀한 이상이지 레리. 그렇다면 그것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자네 혼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나? 미국인들은 늘 들떠있고 부산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극도로 개인주의적이지. 차라리 맨손으로 미시시피 강물을 막는 게 나을 걸세.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물레도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작게나마 영향력을 갖고 있게 마련이죠. 연못에 돌 하나를 던져도 이 우주는 돌을 던지기 전의 우주와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들이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도 같은 존재죠. 사람들의 기운을 복돋워 주는 이상과도 같은 존재예요. 보통 사람들은 결코 그런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한 인간이 고결하고 완벽해지면 그런 성품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제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물론 영향이라고 해봐야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작은 물결이 이는 것처럼 아주 미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고 그것은 그 다음 물결로 이어지죠.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남아 제 생활 방식이 행복과 평화를 준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자네가 어떤 상대와 맞서야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레리? 잔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고문대나 화형주 같은 걸로 입막음을 하려 들지 않아.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지. 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뛰어난 무기를 발견했거든. 그 무기란 바로 신랄하게 비꼬는 말이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답니다. 레리가 미소를 지었다. 글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나마 수입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것뿐이야. 그동안 정말 유용했죠. 그게 없었으면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도제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입이 있다는 게 오히려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요.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닌가? 자네가 설계한 그런 삶을 살려면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텐데. 아니요. 오히려 금전적인 자유가 제가 설계한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몸짓을 해보였다. 차라리 인도에서 떠돌아다니며 탁발을 하는 게 훨씬 낫겠군. 그러면 잠이야 나무 밑에서 해결하면 되고 독실한 신자들이 탁발 그릇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면서 존경을 표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미국 날씨로는 밖에서 자는 게 불가능하지. 미국에 대해 그리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레리, 안 됐지만 자넨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불황자로 몰려서 노역장으로 보내질걸.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저도 일을 할 겁니다. 미국에 가면 정비소의 자리를 알아보려고요. 기계 만지는 데는 소질이 있는 편이니까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른 일을 구하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괜한 일에 낭비하는 건 아닐까?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힐 때마다 육체 노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기운이 솟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피노자의 전기가 떠오르네요. 스피노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렌즈에 광내는 일을 했는데 그 전기 작가는 그게 끔찍한 고난인 것처럼 묘사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작가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그런 일은 틀림없이 스피노자의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고찰이라는 힘든 작업에서 잠시나마 주의를 돌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도 차를 닦거나 캬브레트를 만질 때면 머릿속이 해방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기분 좋은 성취감이 느껴지죠. 물론 정비소에서 영원히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랫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으니 미국에 대해 새로이 배워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소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트럭 운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자네, 돈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뭔지 잊은 모양이군. 그건 바로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지.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아. 1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버스로 가도 될 곳을 걸어간다거나 택시로 가도 될 곳을 버스로 가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시간 낭비가 되겠나. 레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지만 제가 직접 택시를 몰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중에는 뉴욕에 정착하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뉴욕에는 도서관이 많잖아요. 생계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잠은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식사도 하루 한 끼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미국에서 원하는 곳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나면 택시 한 대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택시 운전을 할 생각이에요? 그만 좀 하지 레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물론이죠. 아주 멀쩡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이죠. 택시를 몰면 바깥과 하숙비, 차량 유지비 정도만 벌고 남는 시간은 다른 일에 쓸 수 있잖아요. 급하게 어딘가를 갈 때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레리, 택시는 국채만큼이나 커다란 개인 재산인데 개인 택시를 몰면 자넨 자본가가 되는 셈이라고. 내가 놀리듯이 말하자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요. 저한테 택시는 그저 노동 수단에 불과하죠. 탁발 수행자의 지팡이와 탁발 그릇처럼 말입니다. 이 농담으로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다. 카페에는 이미 들락거리는 손님이 많아지고 있었다. 야외복 차림의 남자가 우리와 머지않은 테이블에 앉아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밤새 벌인 불장난을 흡족하게 돌아보기라도 하듯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나이 탓에 아침잠이 줄어든 노 신사들도 보였다. 그들은 두꺼운 안경을 끼고 천천히 카페오레를 마시며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보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은 급하게 들어와서 허겁지겁 롤빵을 먹고 커피를 삼켰다. 상점이나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들른 모양이었다. 몇몇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초라한 코트를 걸친 사람들도 있었다. 쪼글쪼글한 노파가 신문을 한 무더기 들고 와서 테이블을 돌아다녔지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잠시 후 식당 안쪽을 제외하고는 전등이 모두 꺼졌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가 지나 있었다. 아침으로 뭘 좀 먹을까? 우리는 빵집에서 금방 배달된 바삭하고 따끈한 크로아상과 카페오레를 먹었다. 나는 너무 피곤하고 나른해서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레리는 평소처럼 활기차 보였다. 두 눈은 반짝거렸고 고운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어서 기껏해야 25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다. 커피를 마시자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되겠나, 레리? 원래는 조언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도 원래 조언 같은 거 잘 안 받는 사람입니다. 레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포기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없겠나? 그 돈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거잖아. 자네 자신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게 될걸? 그의 두 눈에 언뜻 조소의 빛이 스쳤다. 그렇지만 저기는 없었다. 선생님은 저에 비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신랄하게 대꾸했다. 봐. 자넨 늘 돈이 있었지만 난 그렇지 않았어. 돈은 나한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주었거든. 그건 바로 자유지. 돈이 있으면 못마땅해 구는 사람한테 언제든 꺼져버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자네 모를 거야. 하지만 저는 꺼지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요. 설사 그런 사람이 생겨도 은행에 잔고가 없다고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한테는 돈이 자유를 의미하지만 저한테는 속박이 될 뿐이죠. 고집도 어지간하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에는 내년 봄에 나갈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화가 친구 오기스 코테가 사나리에 있는 오두막집을 빌려주었어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요. 방돌과 톨롱 사이에 위치한 사나리 시르메르는 리비에라에서 매우 소박한 해변 휴양지로 화려한 거칠어로 유명한 생트로페 등지를 좋아하지 않는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고여있는 하수구물처럼 정체된 곳이지만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면 자네도 좋아할 거야. 할 일이 있어요. 자료도 꽤 모았으니 책을 한 권 쓰려고요. 무슨 책? 나오면 보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혹시 생각이 있으면 완성되는 대로 나한테 보내게. 출간을 도와줄 테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파리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출간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데서 내면 잘 안 팔릴 텐데 서평을 써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별로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몇 부만 찍어서 인도에 있는 친구들과 관심을 가질 만한 프랑스 지인들한테 보낼 생각이거든요. 별로 중요한 책도 아니에요. 그냥 자료가 많이 모여서 정리나 해두리고 쓰는 겁니다. 굳이 출간을 하는 건 인쇄물로 봐야 제대로 정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고요. 두 가지 이유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 식사는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 나는 웨이터에게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하고는 계산서가 오자 그것을 레리에게 건넸다. 어차피 그 돈을 다 포기할 거면 내 아침 정도는 살 수 있겠지? 그는 웃으면서 돈을 치렀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몸이 뻐근했고 레스토랑을 나와 걷기 시작하자 허리까지 아파왔다. 그러나 가을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하늘은 푸르고 지저분한 밤의 거리 클리시도 말끔하게 보였다. 화장을 덕지덕지 찍어 바른 초췌한 여자가 소녀 행세를 하며 경쾌하게 걷는 꼴이었지만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태워다 줄까? 내가 레리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센까지 걸어가서 목욕탕에 들러 목욕을 하고 국립도서관에 가려고요. 찾아볼 자료가 있거든요.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긴 다리로 성큼성큼 길을 건너갔다. 레리처럼 다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는 택시에 몸을 싣고 호텔로 돌아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8시가 넘어 있었다. 노 신사의 귀가 시간으로는 아주 제격이군. 나는 1813년부터 줄곧 시계 꼭대기에 나체로 누워있던 유리관 속의 여자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리 봐도 불편하기 그지없는 자세였다. 그녀는 계속 금장 입힌 청동 거울로 자신의 청동 얼굴을 들여다볼 뿐 말이 없었고 시계도 째깍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나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그 안에 누워있다가 물기를 닦고 수면제 하나를 삼켰다. 그런 다음 침대 옆 탁자에서 발견한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를 들고 침대로 들어가 읽다가 잠이 들었다.